정부에서 얘기하는 서울에 30만 호, 전국에 80만 호 공급한다는 것에 대해서 홍남기 총리 같은 경우에도 공급 쇼크가 올 만큼 엄청나게 할 거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당시에 국토부에서 나온 보도자를 보면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정부 지자체 공기업이 주도해서 서울 32만 호 그리고 전국 83만 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거예요. 2025년까지 아파트나 주택을 공급하는 게 아니고 부지를 공급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사람들을 좀 속인 거라고 보는데 지금 내년 중반에 임기 끝날 분들인데 그때까지 공급이 명확하게 사인이 나온 게 아니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주택 부지가 아니고 정말로 2025년까지 30만 원을 공급을 한다라고 얘기했어도 그건 실효성이 굉장히 없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두 가지 케이스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강남이 2020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주택 수가 23만 4천 채가 안 돼요. 종로구가 한 7만 채예요. 그럼 강남 플러스 종로구에 있는 주택을 어딘가에 2025년까지 공급한다? 우선 실효적 측면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예로는 분당구 20만 호가 안 돼요. 분당은 88년부터 계획 들어가서 92년부터 입주가 시작했어요. 아무도 없는 지역에다가 아파트 때려가지고 30년, 40년 걸려서 20만 호, 30만 호 건설하는 게 기본인데 4년 안에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거 자체는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것도 우리가 지을 땅을 확보했다도 아니고 25년까지 확보할 것이다예요. 지금 동자동 가가지고 장관님께서 쪽방촌 보면서 이쪽 개발한다고 해서 그 다음날 동자동 쪽방촌 건물주인분들 다 반대했잖아요. 임대 수입이 엄청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1.5평형 기준으로 하고 거기 15만 원에서 20만 원이에요. 그럼 평당 10만 원이에요. 그럼 강남에서 타워팰리스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평당 10만 원 안 나와요. 임대 수입이. 근데 그 사람들한테 거기서 나오는 임대 수입이 있는데 이거 당신들 현금 청산할 거고 공시지가를 줄 테니까 나가세요. 당연히 반발하는 게 맞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대로 된 보상 없이 우리가 공공적인 목적으로 좋은 사업을 했기 때문에 당신들 포기하고 나가세요도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게 과연 2025년까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느냐 자체도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장점하고 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거 할 때 조합이 디벨로퍼 역할을 하거든요. 만약에 그 깜깜이 과정을 LH나 SH 같은 공공 디벨로퍼가 그걸 대행해 준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인센티브도 주고 개발 계획을 축소한다고 했을 때 새 나간 돈 같은 것들을 잘 막을 수는 있거든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공공주택특별법이라는 것을 보면은 현금 청산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현금 청산을 할 때 기준 자체가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한다고 해요. 감정가도 아니고. 사실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낮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반대를 할 겁니다. 엄청나게 난리가 나겠죠, 사실은요. 아마 진행에 있어서 속도가 국토부나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빠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저는 그 뉴타운의 재림이라고 보고요. 지금 벌써 222개 정비구역에서 국토부나 정부에 올리면 거기서 선별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건 사실 표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예전에 한나라당이 뉴타운 한다고 해서 완전 석권했던 거하고 똑같은 형태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때는 사실은 한나라당뿐만 아니고 당시에 야당이었던 민주당 의원들도 앞서서 뉴타운 자기들이 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는 토지 시장을 자극할 거고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측에 대해서 표가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원칙 같은 것들은 되게 일정하게 가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용적률을 뭐 지금 350, 500까지 이렇게 풀어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큰 용적률이에요. 중구에 있는 거대한 오피스 건물들 평균 용적률이 600%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시적인 경우에만 나온다는 것도 사실 문제예요. 그럼 거의 다 막아놨다가 일반적인 시민들이 원하는 유형의 주택 공급이 안 되니까 갑자기 공공이 개입해가지고 우리 이만큼 짓게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임시 방편적인 어떤 접근? 그게 좀 심하지 않나? 공급 쇼크가 올 것 같은 그런 레토릭이 할 게 아니고요. 서울시의 어느 위치에 있는 지구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해서 언제 어느 정도 규모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그게 명확하게 시그널이 나와야 돼요. 그럼 사람들이 기다릴 거예요. 근래의 집값 폭등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2019년 초까지의 가격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용인할 수 있는 가격이에요. 2020년 5월부터 폭등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는 사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유동성이고요. 굉장히 큰 유동성이 존재했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임대차 3법으로 말미암은 주택시장의 다이내믹스가 완전히 변화한 거. 두 가지가 굉장히 크다고 봐요. 저는 취지는 공감을 하고 반드시 도입돼야 된다고 보는데 시기가 잘못된 것이었고, 임대차 3법이 만약에 2019년에 헬리오시티가 만 채가 공급된다고 했을 때 나왔으면 지금과 같은 교란은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예요. 임대차 3법이라는 게 4년 동안 못 올리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임차인들한테는 좋죠. 근데 새롭게 물건을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거 완전히 정말로 안 좋은 상황이 발생을 한 것이고,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주택 매매 시장으로 갔어요. 작년 중후반에는 6억대 아파트가 많았던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서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취재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이드 이펙트를 낸 거죠. 아파트를 누가 사냐를 봤을 때 가장 많이 사는 세대가 30대하고 40대예요. 2019년에도 30대하고 40대가 거의 30%씩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어요. 2020년에 30대가 34%를 차지하면서 1등으로 올라섰고요. 그러니까 30대라는 계층 자체가 주택을 안 사는 계층이 아니에요. 그때 주택을 사는 계층이고, 그게 맞아요. 전 세계 대부분 나라들이 그 사람들의 주택 보유를 강화를 시켜요. 왜냐하면 주택을 많이 소유해야지 이 사람들이 커뮤니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데 본 정권 들어와서 했던 것들이 대부분은 뭐냐면은 주택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주택 수요를 잡는 정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계속 DTI, LTV 강화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신용대출까지 막았잖아요, 사실은. 근데 30대라는 사람들은 자기가 결혼을 해서 애도 낳고 뭘 하기 위해서 주택이란 안정적인 게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당연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게 결정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사람들한테 계속 대출을 막고 한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잘못된 어프로치였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주택을 살 수 있는 층은 부잣집 아들밖에 없어요. 그건 굉장히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거예요, 사실. 부유층을 위한 마켓은 있어요. 그건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정책의 목적 자체는 중산층하고 서민들이 어떻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되는 것이고, 전세를 오래 살 수 있는 기회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 3법은 그 관점에서 저는 옳다고 보는데, 다만 매입해서 사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인센티브나 지원이 지금 없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사실 이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으로 절대 흔들려서는 안 돼요. 웬만해서 바꿔서는 안 됩니다. 이건 시장을 교란시키는 겁니다. 그럼 이거죠. 그러면 1가구 1주택이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1가구 1주택이 될 수 있도록 수요 측면에서 그걸 열어주면서 그 얘기를 하면 돼요. 근데 그런 얘기 없었고, 두 번째, 1가구 1주택만 갖게 한다는 거를 법제화한다거나 하는 게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게 나중에 어떻게까지 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냐면은 아예 민간 기업들이 임대 시장에 들어와서 뭔가 하는 걸 다 막아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법제화하거나 그 이념에 동의한다는 건 전 찬성할 수가 없어요, 사실. 저는 뭐 공공 아파트 짓는 것 자체는 전 찬성이에요. 지금 없으니까. 근데 대중교통망, 철도건, 도로건 이걸 덮어가지고 아파트를 짓자는 거는 박근혜 정권 때도 나왔어요. 행복주택. 됐냐고요. 안 됐어요. 안 됐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시공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숫자를 좀 두들겨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 구조에 대해서 돈이 들어가는데. 그 두 번째, 거기서 올리는 건 좋다고 쳐요. 근데 지금 그 뒤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그걸 가만히 있겠냐고요. 조망권 때문에 이미 가격이 그 아파트 단지에 투영이 됐는데 그 사람들의 반대를 본인이 헤쳐나갈 수 있냐? 저는 이게 굉장히 나이브한 여당 대표로서의 주장인지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비난을 할 수밖에 없고요.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그 부분뿐만 아니고 조은희 서초공청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부고속도로 덮어가지고 그 위에 뭐 한다는 얘기 하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지금 서울에 있는 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도로를 덮던지 아니면 철도를 덮는 안을 나온다고 하면은 명확하게 재정이 얼만큼 투입되는지를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70만 원면은 강남 3구예요. 주택 수가. 제대로 된 야당 지도자로서 서울시 후보를 노리면은 어디에 어떻게 70만 원 할지 명확하게 나오셔야 되는 거고요. 현실성 있는 얘기를 하겠으면 좋겠어요. 이게 박영선, 나경원 후보 다 똑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런 식으로 레토릭 하면서 사람들 현혹시키는 건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인센티브 체제에 대해서 정부한테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회적 약자, 전 중산층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왜냐하면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본 축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부동산이라는 게 한 번 튀면 쭉 날아가서 못해요. 그걸 우리가 경험했어요. 2019년부터 현재까지. 특히 그게 아주 사회적 약자라고 하면은 LTV 같은 것들을 아주 대폭 완화해도 돼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LTV 99%짜리가 있어요. 5억짜리 주택에 대해서 자기 현금 500만 원만 있으면 집을 사요. 근데 그게 아주 파퓰러한 프로그램 아니고 소수에 대해서 적용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시민들이. 예.